이때 윤석헌은 성신여고 시간 강사로 나가 지리를 가르치기도 한다. 학자의 길은 학업의 용맹정진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었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시험에 응시 수석으로 입학한다. (4학년) 때 학생회 문화부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던 윤석헌은 1949년 7월 15일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나가 졸업장을 받으며 서울대를 졸업한다. 그리고 그해 윤석헌은 평생의 반려자 최용준을 만나 약혼을 한다. 최용준은 최종익, 이명순 집사의 딸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해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수석 졸업한 교수였다. 결혼 후 외교관의 아내로서 내조에 힘쓰느라 전업작가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솔찬은 그림 활동으로 1975년 프랑스 르살롱전에서 은상을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우여곡절이 있었다. 윤석헌에게 다시 병이 도졌기 때문이었다. 윤석헌이 고민 끝에 결혼을 연기할 것을 제의하고 최영준이 독신을 주장하며 당황한 양가의 어른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서두른다. 혼자 살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당황하셔서 빨리 해야 한다고 서둘러서 빨리빨리 진행된 거죠. 결국 양가는 신랑이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의한다. 1949년 11월 19일 윤석헌과 최영준은 함태영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린다. 정릉에 신접살림을 차린 윤석헌은 요양과 더불어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는 한편 경신중고등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영어를 가르치며 힘겨운 생활을 하는데 1950년 6월 25일 민족의 최대 비극 6.25가 발발한다. 사태의 긴박함을 직감한 윤석헌은 쌀 서너 대를 싸가지고 임신 5개월의 부인과 함께 일단 종로에 있는 처가로 피신했다가 밀려 내려가는 피난민에 합류한다. 여행이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넌 윤석헌과 최영준은 말죽거리에서 하루를 묵고 고향 풀목골에 안착한다. 전황은 인민군의 파죽짓의 공격이었다. 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리며 유엔군이 참전을 했다. 사실 6.25의 한 비극은 인민군과 유엔군의 틈바구니 속에 한 마을이 좌우익에 휘둘려 양민이 희생된 것인데 다행히도 윤석헌의 고향 쌍영리는 그런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계 중대가 우리 집 사랑방에 들어와서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했어. 그러나는 안방에서 유리 근육으로 살피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엎드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꼼짝 못하고 그냥 엎드리고 있었지. 그런데 이들이 급했던지 하룻밤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나가서 뒷산으로 도망을 쳐버렸어.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거두며 전세는 급격히 반전된다.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 작전에 여세를 몰아 서울을 수복했다. 윤석헌은 임신 8개월의 부인 최영준과 9월 말 서울로 향한다. 불안하셨던지 66세 노구를 이끌고 아버지께서 동행을 하셨어. 서울 오는 길에 동네 앞을 지나다 보니 폭격을 맞아서 집들이 다 허물어지고 시체가 늘비하게 깔려 있었어. 그랬다. 민족의 대비극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과 처형으로 희생당했고 살아남은 것은 행운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서울에 안착한 윤석헌은 주한 미국 대사관의 번역사로 취직을 한다.
11월 장녀 세화가 출생해 전란을 같이 겪는다. 서울로 환도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걸어서 모두 서울로 왔어요. 그래 세화 나온 게 11월이니까 보통 힘들지가 않았죠. 전세는 다시 반전되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한 국군과 유행군이 퇴각하고 있었다. 미 대사관의 부산 피난으로 해임된 윤석헌은 임원택과 함께 공군 정훈장교에 지원한다. 공군본부가 대구로 이동하며 윤석헌은 장교 후생 자격으로 화물 열차를 타고 대구로 향하고 부인 최영주는 갓난 세화를 포대기에 쌓았고 화물 자동차를 세내어 부산으로 피난을 떠난다. 뚜껑 없는 화물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열차가 구미에 도착해서 꼼짝달싹 않고 멈추어 있는 거야. 엄동설안에 화물차 위에서 기다리자니 참 매우 추웠다고. 임원택이 윤천주가 여기에 사니까 거기 내려가서 몸을 녹이고 오자고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그 집을 찾아갔지. 이윽고 공군본부에 도착한 윤석헌은 정훈장교 후보생으로 등록하고 제4부대에 배치된다. 얼마 후 윤천주, 소상영이 합세했고 복무 중에는 박충훈, 이만갑, 현승종과도 만난다. 윤석헌은 제주도 모슬포로 이동한 공군사관학교에서 2개월의 기초훈련을 받은 뒤 중위로 임명되어 공군본부 정훈감실에 배속된다. 그런데 폐병이 다시 도진 거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패터슨에게 편지를 하니 새로 나온 특효약이라는 파스를 보내주었어. 병원에서는 나보고 한 달 입원을 하라고 그러는 것을 나는 이 약을 복용하면서 좀 쉬면서 있으면 된다고 입원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 인사기록에는 1개월 입원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서 3년 반 동안에 내 동료들은 3계급을 진급을 하는데 나는 대위로 한 번 진급한 것밖에. 이때 윤석헌은 대구로 피난 후 서울대 예술대에서 영어를, 대구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전쟁의 극심한 혼란 때문이었을까. 그는 이때 삶과 종교에 깊이 침잠하기도 한다. 산사, 먼 산 너머 저쪽 옛절에는 태고적 봄이 서려 있다네. 영겁의 꿈을 꾸는 늙은 중 얼굴에 저녁새 늦은 햇빛 비키어 있고 사바의 풍지는 아득히 멀어 미혹의 업장은 연이 없나니 나 속된 유산객 마음에도 오직 도예의 뜻이 새로워지네. 우주와 인생, 개개의 생명은 생명의 대하의 수포와 같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하게 맺어졌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물적인 것으로부터 정신적인 것으로 영원한 창조적 진화, 즉 생명의 전진 속에 현저한 창조적 인자로서 존재한다. 이때 발표한 그의 시는 깊은 허무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며 신에게 몸을 의탁하려는 심경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그는 피부를 접한다. 작은 누님이 이미 명을 달리했지만 그제사 소식을 접한 것이다. 생전에 문병 한 번 못한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았을까. 그는 작은 누님에게 바치는 시로 사무치는 한을 달랜다. 작은 누님은 훗날 1984년 그가 파리 대사로 재직할 때 프랑스어로 번역,
작곡하기도 했다. 작은 누님 무덤 앞에 꿇어 엎드려 옛 은정 생각하고 흐느껴 웁니다. 서산에 해는 지고 산골짜기 바람 더욱 찬데 누님의 기쁨 근심 다 사라졌건만 저의 가슴 속엔 깊은 한이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38선 접경지에서 한치 양보 없는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접전 국면이었다. 윤석헌은 최용덕 총참모장의 영문서류 비서로 소임을 다한다. 둘 다 처음엔 공군 정감시에 갔었는데 어떤 시간 후에 유인영께서는 일반 참모비서실이죠. 어학을 썩 잘합니다. 그래서 공군에 오는 외국 사람들 그걸 다 유인영 혼자 다 접대하고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됐다. 정치, 경제, 사회가 급격히 정상화되며 이른바 피난 장교들은 취직과 유학으로 예편을 하며 군을 빠져나갔다.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또는 다른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취직이 되면은 예편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나도 중앙학교 은사이신 변형태 선생이 예무장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군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예편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변 장관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과장 자리가 하나 있어. 그리고 쾌히 응낙하실 분더러 자리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최 장군에게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은 변 장관께서 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 윤동진은 나하고 같이 일하세. 그러나 군을 예편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미국의 여러 대학에 유학을 모색했고 아이오와 대학에서 입학 통지가 온다. 최 장군에게 이 통지서를 보여드렸지. 옛날 어른들은 젊은이가 공부하겠다고 하면은 꼼짝 못하잖아. 최 장군도 별 수 없이 나를 예편 시켜 주었어. 그러나 유학은 소망스럽지 못했다. 33세 나이에 아내와 딸이 딸린 가장. 부인 최영준이 모교 경기여고의 미술교사로 나가며 가게를 꾸리고 있었지만 유학은 수락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1954년 7월 윤석헌은 다시 중앙청으로 변형태 외무장관을 찾아간다. 그 길은 평생을 걸을 외교의 길이 됐다. 가서 배우니까 차관을 가서 만나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조정환 차관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반갑게 맞이하시며 제1과장을 맡으라고.
그가 애초에 계획했던 학자의 꿈을 접고 외무공직의 길로 들어선 것은 6.25로 인한 5년의 시간을 군에서 보냈다는 점과 유학의 좌절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는 또 외무공직은 분단과 굴욕상정을 겪는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당일 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등 외국어의 소양과 더불어 법과 정치학을 전공한 것이 투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민 윤석훈. 천성적으로 그는 성기였고 20세기 한국의 몇 안 되는 전문 외교관이었다. 그의 외교 공직기는 독재 정권에 의해 왜곡된 정치적 풍랑과 함께했다. 윤석헌은 공직자로서 중용을 지키며 꼿꼿이 외교의 길을 걸어간다. 1955년 4월 윤석헌은 유엔이 주관하는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회의에 수석대표 한표욱과 함께 로마로 출국하며 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당시의 국제해양법은 연안에서 3해리까지는 연안국의 영해로 여타 수역은 공해로서 자유어업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은 어류의 대량 남획은 어족의 멸종을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고 로마 회의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회의였다.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확실해진 것은 결국 자국의 이익만이 있다는 것이야. 일본 대표는 어류의 증감은 조류의 방향과 또 그 자연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획량이 많다고 혹은 적다고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나라도 자국의 이익만에 집착할 뿐이야. 결국 연안국의 이 수자원 보호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돼서 해양법 개정의 발판이 되었지. 1955년 4월 윤석헌은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주관하는 해양생물 보존에 관한 회의에 한표욱과 함께 대표로 발탁되어 로마로 출국하며 외교무대에 데뷔한다. 첫 국제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헌은 변형태 장관 비서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장관 비서관은 이른바 실세로서 출세가 보장되는 자리였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정책 기반을 좋아하고 남의 눈치에 둔감한 그는 김동조 국장에게 말씀을 드렸지. 비서관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장관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가 어떻게 막느냐고 피하던구먼. 그래서 변 장관께 가서 제가 영문 타자를 잘 못 칩니다. 그랬더니 장관께서 아주 낭패스러운 표정을 하셨어. 그래, 정보국 문학과의 이원경이 영어도 잘하고 타자도 잘 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시더구먼.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참정국 원수에게 전달할 통일 결의안을 보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회신의 차질을 빚은 사건으로 이기붕 국회의장이 외무부를 문책한 것이었다. 윤석헌도 그 선상에 있었다. 장관을 수행해서 국회에 갔다 온 김동조 국장이 나를 불러서 나도 사표를 썼으니 윤 과장도 사표를 쓰지. 그래서 나는 즉석에서 사표를 써서 냈어. 그래서 과장에서 해임되고 2등 서기관으로서 과장 대리를 보았지. 정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후계자로 이기붕 국회의장이 인구에 해자되고 있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이 즈음 윤석헌을 외무부로 이끌었던 변형태 총리가 이승만의 각별한 신임을 받자 이기붕으로부터 극심한 변제를 당했고 결국 공직에서 물러나 초야에 묻힌다. 윤 선생께서는 총리직에서 물러나시고 외무장관직도 55년 7월에 퇴임하셨어. 1955년 11월 9일
장남 세중이 태어난다. 1956년 8월 윤석헌은 조정환 장관 서리로부터 유엔 총회 대표단으로 갈 것이라고 귀뜸받지만 연전의 한 표 공사로부터 주미대사관 근무를 추천받은 일도 있거니와 주미대사관 정근을 희망했다. 당시 유태화 공사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정례적으로 정치 보고를 하고 있었어. 한 번은 나보고 그 보고를 영문으로 번역해달라고 해서 해준 일이 있는데 이 공사가 나보고 주일대표회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면서 참사관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일본 가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가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하겠다고 생각했었지. 조 장관 서리는 자신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헌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양유찬 주미대사가 추천 서신을 보내도록 하는 형식적 절차를 밟도록 해 사실상 주미대사관으로 전문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취해 주었다. 1956년 윤석헌은 총무격으로 수석대표 양육찬과 임병직, 조경규, 장경근, 김준현, 김환란, 장기봉과 함께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그해 한가리 항거운동 또 스웨즈 운하 전쟁의 두 문제에 대한 긴급 총회가 열려서 우리 문제는 그 다음 해 초로 연기가 되었어. 그래서 연말에 워싱턴에 가서 우리 대사관을 보고 또 거기에 워싱턴에 사는 패터슨 내외도 만나서 구정을 새로이 하였지. 신년 초 총회가 재개되어 한국 대표는 엉크크 보고서 승인, 유엔 감시와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골자로 하는 통일 결의안을 가결했다. 또 하나의 안건은 유엔 가입이었다. 유엔 가입 문제는 특별정치위원회에서 토의되었는데 우방들이 지지해 주어서 가결이 되었지. 그러나 안보이사회에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유엔 가입은 성사되지 못했어. 1957년 3월 윤석헌은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 발령을 받고 정묵과장에 부임한다. 대사를 보좌하는 임무에 열중하는 한편 윤석헌은 이승만이 다닌 조지 워싱턴 대학에 지원한다. 특별 학생으로 수락한다고 통지가 왔어. 나는 거기에서 주로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강의를 들었어. 당시는 외화전략 정책으로 대사, 공사 등을 제외한 서기관급 외교관은 재외공관 근무 시 가족의 동반이 허락되지 않았다. 양 대사는 늙어서 아내가 필요 없고 젊은 서기관이 아내가 필요한데 일이 거꾸로 되었다고 농담 섞인 진담을 하였지. 그런데 주독 대사관 1등 서기관이 아내를 데리고 부임하였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서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해서 의무부에 접촉하라고 그랬어. 1958년 10월 자식들은 허용되지 않아 부인 최영준만 워싱턴에 도착해 윤석헌과 결합한다. 세화 세중이를 갖다 집에다 두고 혼자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합류하기를 갖다 열망했었지만 또 일단 가놓고 보니까 두 아이가 걸려서 아주 참 힘들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원에는 한 학기만 하고 계속을 하지 못했어. 오타와에서 열린 UPU 회의 참석, 그리고 9월 중순에서 12월 하순까지 1959년 윤석헌은 관례상 인사이동의 대상이 됐다. 당시 본부의 의전국장이 재외공관 근무 대상자였고
그 자리에 윤석헌이 승진해 보직을 맡을 차례였다. 나는 키도 작고 일국의 접빈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거야. 그래서 김동조 차관이 이원경 방교국장 보고 자리를 옮겨서 의전국장이 되고 나를 방교국장으로 시키자고 했어. 1959년 윤석헌은 방교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귀국한다. 그가 방교국장으로 근무하던 시기는 제1교포 북송, 해양법 평화선 문제로 일본 미국과 불화와 타협으로 고도의 외교수를 확립해 나갈 때였고 윤석헌은 그 일선에 있었다. 1960년 4월 19일 윤석헌은 강화문 내거리에서 가까운 외무부 청사에서 성남 대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행포가 나온 비극이었지. 나는 국민의 주권이 구현되는 현장을 목도한 것이야. 이승만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외무부는 허정수관의 밀명으로 비밀리에 이승만을 미국으로 출국시킨다. 비상시국으로 분주하던 윤석헌 부부에게 1960년 6월 셋째 딸 세라가 태어난다. 1960년 8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의 내각 책임제 정권이 출범하고 정일영이 외무부 장관에 임명된다. 민주당 정부는 대일관계 개선 정책을 펼쳤다. 주일 대표부 강화론이 대두되었어. 그래서 나를 거기에 보낸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야. 한 번은 장면 총리가 나를 보자고 해서 반도 호텔로 찾아갔어. 대일 관계를 간단히 보고 드렸지. 나중에 들으니 장면 총리가 내가 너무 젊게 보여서 망설이고 있다는 거야. 나는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으로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주일 대표부의 이상훈 대사, 윤석헌 공사 그가 내정되었다는. 그리고 5.16 쿠데타가 터졌다.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의 부하, 급격한 민주변환기의 혼란을 불파 박정희의 주모로 일단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다. 군대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제관계의 일이고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날 밤 윤석헌은 집에서 일단의 쿠데타 군인들에 의해 연행된다. 소암동 육군본부였다. 그리고 쿠데타를 혁명으로 칭해 국제사회에 이해시켜달라는 유양수 장군의 협조 요청을 받고 풀려난다. 5월 19일 윤보선은 무슨 이유인지 유엔군 사령관의 쿠데타 군 진압을 거부한 채 하야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하야는 국내의 혼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정부 승인 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였다. 나는 대통령이 갈리면은 정부 승인 문제가 날 것이라고 했지. 그리고 나서 20일 청와대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김 차관과 내가 윤보선 대통령을 정자각에서 만났어. 윤보선을 만난 김용식과 윤석헌은 대통령 사임 번의를 설파했다. 신중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윤 대통령은 아침에 그만둔다고 했다가 저녁에 철회하면은 국민이 듣기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윤보선은 사임 철회를 발표했다. 정부 권력을 둘러싼 당시의 막전막후는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적인 일단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그때 쿠데타를 진압했다면 한국의 현대사는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5.16 쿠데타 군부는 사실상의 권력을 접수했고 그 후 박정희 군부 독재 장기 집권이 시작됐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민주당 정부의 재외공관장을 대거 교체하였어. 나는
독일의 철학을 관심이 있고 또 분단된 국가에 대해서 현지에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주독대사관을 희망하였어. 1961년 6월 윤석헌은 참사관으로 당시 공석 중인 대사 대리로 주독대사관에 부임한다. 독일은 2차 대전 패전의 나치 전문국가로서 아데나워 정부는 연합국은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유화적이었다. 당시 서독엔 한국의 광부와 간호원이 취업해 있었고 분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윤석헌은 독일의 통일정책을 탐구한다. 그해 7월에 군 출신인 신흥부인이 주독대사로 부임했고 12월엔 독일을 방문한 정래혁 상공장관과 함께 기술원주와 개발차관을 교섭한다. 그때 산업시설을 했는데 독일 사람들은 마치 일하기 위하여 사는 것 같았어. 참으로 부지런하고 기후를 좋아하고 질서를 좋아하고 그리고 진지한 국민이라는 인상을 받았어. 외교는 정부 이전의 국민과의 관계였다. 당시 한국은 독일 국민 일반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윤석헌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조선실록을 기증하고 슈테텔 문화원에서 한국문화재 전시회를 여는 등 독일의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서독대사관 근무 10개월 후 윤석헌은 카이로 총영사로 전보된다. 군사정권이 아프리카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카이로에 총영사관을 개설하는 것이었다. 쿠데타 세력의 정통성 콤플렉스가 국내외에 광범위한 근대화의 동력이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카이로는 북한이 앞서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있었고 당시 코리아는 북한으로 인식되어 모든 우편물이 북한 영사관으로 배달될 정도였다. 카이로 외무성의 아주국장은 부임 인사차 들른 윤석헌에게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가진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나는 이에 대해 전 세계 모든 나라와의 국교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아랍과의 친선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지. 그랬더니 아주국장은 한국이 이스라엘과 친해지면은 아랍과 친해질 수 없다. 이스라엘은 아랍의 적이라고. 카이로 총영사 개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악천고투, 말 그대로 맨 땅의 개척이었다. 고용원에 대한 봉급 지불을 해야 하는데 본부에서 그러한 지원이 제때에 잘 오지를 않았어. 그래서 총영사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가 되었지. 이때 군사정권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그 일환으로 윤석헌은 아프리카와 통상을 모색한다. 조선견직의 김영구 사장과 함께 통상조사단의 자격으로 그는 아프리카 10개국을 순방하며 아프리카의 문화, 정치, 경제를 조사한 끝에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린다. 교육은 좋지만 우리 통상사절단이 한 10년 너무 빨리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1963년 차남 세욱이 카이로에서 태어난다. 카이로 총영사 재임은 짧았다. 중위대사로 임명된 김정렬은 김용식 당시 외무장관에게 믿을 만한 차석을 원했고 윤석헌을 그 적임자로 지목한 것이었다. 1963년 윤석헌은 195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중위대사관에 부임한다. 패터슨 내외와 다시 예정을 이으며 친분을 맺어왔던 미 국무성 동북아 담당 차관부 월리엄 번디, 부차관부 마샬 그린과 공적 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김정렬 대사관은 내가 공군에 있을 때부터 잘 아는 분이고 그분이 외교에 처음이라 와서 공관 운영을 거의 나에게 일임하고 또 대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은 나와 상의해서 처리했어. 1963년 발생한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윤석헌은
인종 문제, 민주주의와 타협 등 미국의 실체를 깊이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했다. 케네디 국장 때 박정희가 당선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정희 대통령 당선자의 그 지원의 행정 책임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었지. 이 박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가신 후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윤공사는 왜 박 대통령 숙소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야. 내 일에만 골몰하고 위에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그런 선상이었을까? 1964년 김정렬 대사가 박정희에게 외무장관 인사에 대해 서신을 통한 직언을 하며 주미대사에서 해임됐다. 그 1년 후인 1965년 윤석헌은 본부 대기 발령을 받고 귀국한다. 차관을 보면 최문영 대사하고 이창희 공사가 있었는데 이들과 오랜만에 한가한 세월을 보내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았지. 10개월 후에 최문경 대사는 희망에 따라 뉴욕 총영사로 가고 이창희 공사는 인도네시아 총영사로 가기로 됐어. 나는 혼자 멍청하게 눈만 껌벅거리고 있는데 하루는 신기움 총무과장이 와서 이 장관이 이 윤공사를 외교연구원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나 당시 외교연구원은 보직 없는 외무부 직원이 사실상 대기하는 곳이나 다름없었다. 외교연구원의 본래 기능은 외교관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또한 외교정책의 연구를 그 기능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잉여 외교관의 대기실로 떨어져 버렸으니 참 통탄할 일이었어. 박정희의 출연은 정부 인사에 있어 영남지역 연구와 정실 인사의 시작이었다. 윤석헌은 당시 이동원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해 만난다. 이동원 장관에게 나를 외교연구원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교연구원은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나도 1년이나 대기하고 있어서 사기가 썩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사가 보임되던 자리에 공사를 임명하면은 외교연구원은 더욱 대기실화되고, 이 장관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내 설명을 듣더니 그러면 대사로 진급시켜달라는 얘기냐 그러더구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선선히 그러면 대사로 시켜줄 테니 열심히 해주시오. 1966년 9월 9일 대사로 승진한 외교연구원 취임사에서 윤석헌은 이제 외교연구원은 잉여 외교관의 대기실이 아니라 교육과 정책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설파한다. 오늘날 외교안보연구원이 외교정책을 활발히 내놓게 된 것은 이때부터 발언된 것이었다. 특히 67년 발표한 통일문제연구기구 설치에 관한 고찰은 당시로서는 전향적이었다. 당시는 통일원이 생기기 전이고 이런 논문이 발표된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일반의 이목을 끌었고 특히 외무부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국무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기구를 두어 국제정세 속에 북한을 연구할 것을 주장한 논문은 그 후 설치된 국토통일원과 일맥상통한다. 1967년 9월 윤석헌은 주 필리핀 대사로 임명된다. 부임하기 전 윤석헌은 싱가포르와의 통상대표부 설치를 위한 협정체계를 교섭하라는 최규화 외무장관의 명을 받고 수석대표로 싱가포르에 도착한다. 한국과의 공식관계 수립을
뇌 인상을 최소화하고 싱가포르의 대한 수출을 극대화하려는 심산으로 300만 불을 수입해가라. 그리고 주장을 했어. 그래 나는 1년에 100만 불 수입이 우리의 최종선이라고 통보를 하였지. 이즈음 윤석헌은 조갈과 빈뇨 증세로 진찰을 받고 당뇨 판정을 받는다. 폐결핵, 류머티즘이 인생 전반기를, 당뇨가 인생 후반기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다.